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과 관련해서 과거에 비슷한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과거의 특정 시점에 데이터 스냅샷을 가지고 분석해보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신경을 써서 매주 금요일 밤에 한 주간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형태로 변경을 해봤고요. 제목은 KRX 주간 투자그룹별 자산 변동이고요. 자산 변동이라고 하면 이제 뭐 고정 자산이랑 변동 자산을 합한 거를 지금 자산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매주 금요일 밤에 가장 최근 한 주간 결과를 자동으로 갱신해서 추가한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현재 상태는 최근 데이터가 2025년 9월 10일까지다 라는 거. 그리고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붙여놨거든요. KRX 투자그룹 분류가 있고요. 이게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어요. 대그룹에는 4가지가 있고 소그룹에는 1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거는 개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이제 외국인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 있죠. 거기서 특히 연기금 정도 따로 볼 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체로 신경 쓰지 않지만 이제 기타 법인이라는 투자 그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한 4, 5개 정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로 데이터 원본을 먼저 얘기해 드려야겠죠.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가져왔고요. 그 세부 메뉴 이름이 투자자별 거래 실적, 개별 종목이라는 걸로 따왔어요. 이 데이터의 내용은 각 종목마다 투자 그룹별 거래 금액, 거래량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루하루 변동량만을 제공한다는 거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비교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델타만 제공하니까.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래요. 기관이 있죠. 기관을 예로 들면, 기관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원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거래 금액. 이게 날짜별로 있겠죠, 이제. n번째 날까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의 거래액인 A0을 0이라고 놓을게요. 그 이후로 n번째 날까지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FN, n번째 날의 기관의 고정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C에 대해서도 C0, C1, C2, Cn이 있으면 이거 합쳐가지고 가격을 곱해서 그래서 이거를 변동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이 여기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합계를 내면 그러면 이게 n번째 날에 기관의 변동자산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동량을 통해서 고정자산이랑 변동자산을 계산할 수가 있고 기관의 총자산은 고정자산 더하기 변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건 뭐냐? 매일매일의 각 투자 주체별 총자산, 고정자산, 변동자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밑에서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될 거고요. 분석 도구인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고정자산은 얇은 진한색으로 표시, 변동선은 얇은 연한색으로 표시, 총자산은 두꺼운 중간색 선으로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프에서 기간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이 총자산이죠.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이렇게 있는 게 고정자산. 그 다음에 연한 색으로 이렇게 있는 게 변동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계산한 총자산, 고정자산, 변동자산을 기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각 투자 그룹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진한색, 연한색, 중간색 선이 있고 그걸 통해서 고정자산, 변동자산, 총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사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슬라이더가 있어요. 슬라이더가 누적 시작일이라고 돼 있고 2020년 12월 11일에 자산을 0이라고 고정을 해놓고 근데 이 슬라이더를 뒤로 옮기면 그러면 더 과거에서부터 누적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보기, 모아 보기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룹에는 소그룹, 대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소분류, 대분류가 있어요. 모아 보기를 할 때는 대분류를 보고 개별 보기를 할 때는 소분류로 본다는 개별 사각형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총자산이랑 고정 가변자산을 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예 숨겨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해서도 총자산, 고정자산, 변동자산을 다 표시하거나 총자산만 표시하거나 아예 숨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 분석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순매수, 순매도를 판단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정자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써서 순매수했다는 거죠. 고정자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내가 팔아서 돈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선 가장 큰 분류인 기관, 기타법인, 개인, 외국인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관이 파란색이죠. 여기서. 그래서 파란색이고 과거서부터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현재 상태는 마이너스 20조 정도로 총 자산이 줄어든 상태죠. 그리고 놀랍게도 자산의 이전 상황이 기관이 떨어질 때는 개인이 오르고 기관이 오를 때는 개인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기관이 잘 하면서 반대 성향으로 매매를 하면서 결과를 잘 냈다면 반대로 움직이는 기준이 0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기관도 사실은 개인과 반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관의 실적을 봤을 때 자산의 이전 상태가 좋지 않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기관이 만능은 아니다, 생각보다 못한다 라는 거. 그래서 슬라이더를 기준점을 좀 최근으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란색 선을 보실 수 있죠. 아주 가장 최근으로 보면 나름 자산을 늘려오다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을 볼게요.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일반 기업체에서 자기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결과고 기타 법인의 결과는 좀 먼 과거를 봐야 알 수 있거든요. 누적 시작일을 2015년 1월 2일로 봤을 때 그때부터 기타 법인의 자산 이전 결과는 항상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가 생기는 지점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2021년 이후로는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2021년 이전에는 시장의 상황이 기타 법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든가 근데 그 이후로는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아졌다라는 거예요. 기타 법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분석한 바로는 과거에 2015년부터 기타 법인은 꾸준히 특정 종목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형태로 운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묻어놓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 안전뱅이식 투자 방법이 상당히 잘 먹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2021년 이후부터는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다. 뭐가 많이 변했는지는 이제 개인에서 일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타 범위는 이런 상태고요. 이것도 시간 순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는 기타 법인이 전체적으로 자산을 뺏기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을 보면 대략 2020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좀 잠잠하죠. 그래서 이 잠잠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여기서 고정자산이랑 변동자산을 보면 돼요. 그런 식이죠. 보면은 물론 2020년 아마 코로나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긴 한데 그 이전과 이후 상황의 개인의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2020년 이후로 개인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이게 순매수로 이어진 거죠. 왜냐하면 고정자산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산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동 자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쳐놓고 보면 이게 총 자산이겠죠. 총 자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총 자산만 보면은 개인은 잠깐 기간 동안 대략 한 2020년에서 2022년 말까지 동안만 투자 상황이 괜찮았고 그 이후로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론 2023년 말부터 2024년 한 중순까지 이것도 괜찮긴 했는데 그때보다도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투자 실적이 좋았다. 다음에 최근 들어 조금 좋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은 엄청난 양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시장에 들어왔는데 근데 자산을 결과적으로 뺏기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나도 개인인데. 시간 순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총 자산이 마이너스를 벗어난 적이 없죠. 가장 최근 기준으로는 총 자산이 마이너스 20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인 볼게요. 기준 시점을 잡자면 2021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좀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자산 외에도 고정이랑 변동 자산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외국인은 대략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순매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고정 자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순매도했다는 뜻이고. 근데 놀라운 점이 대략 2024년 중반부터 투자 성과가 무척 잘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순매도를 또 해요. 왜냐면 고정자산이 줄어드니까. 근데 변동자산이 거의 그대로예요. 이렇단 얘기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은 오르고 판 종목들은 이제 특별히 가격이 안 오른다든가 해서 그냥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신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추후에 이걸 좀 외국인의 매도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자산 이전 상황을 보면 외국인에게 삥을 뜯기는 거는 결국 개인이 대체로 삥을 뜯기고 있는 거죠. 보시면 외국인의 최종 총 자산은 플러스 40조인데, 근데 개인이 마이너스 40조죠. 그러니까 삥을 뜯기고 있다. 자산 이전을 하고 있다, 이쪽으로.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외국인이 잘하는 시대가 다시 왔다. 그리고 외국인을 이제 시간별로 누적 시작일을 좀 줄여가면, 최근으로 바꿔가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최근 기준으로도 충분히 외국인 잘하고 있죠. 다른 주체들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은 게 35조나 되고, 순매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변동 자산은 거의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죠. 개별 보기에서 이렇게 연기금만 따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금을 보면 그냥 평이하죠. 2021년부터 열심히 팔다가 2024년 말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실적이 미미하다. 그렇게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기금이 투자를 한다면 뭐 나쁠 건 없겠죠.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그래도 열심히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투자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속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과 성향이 반대더라도 어쨌든 간에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되는 훌륭한 자금원이죠. 다만 실적이 미미해서 그렇지. 그래서 금융투자의 경우도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자금을 댄다는 측면에서는 나쁠 건 없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미미하다. 기관들이 뭔가 전문가라서 투자를 잘한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뭐 개인보다는 잘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워낙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들은 밑에서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태까지 그래프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이게 총 자산을 비교해 보면 모든 투자 그룹의 총 자산을 합하면 0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말이 되는 게, 이제 시장 내부 거래만으로는 뭔가 자산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만으로는 시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산을 증식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자산을 뺏고 뺏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된다. 다른 시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을 보세요. 가격은 계속 부동산 가격이나 뭐 암호화폐 가격은 뭐 계속 오르고 내리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결과로 생겨난 추가 자산이 없어요. 화랑장에서 주식시장이랑 부동산가는 계속 오르는데, 근데 그러면은 거기 그 오른 사람들은 오른 가격에 팔면은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의 뒤에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시장에 참여를 해서 높은 가격에 사줄 거라는 가정이 숨어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대서 부동산을 사줘야죠, 고가에. 다들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거래만으로는 전체적인 자산의 합계를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뭐 막 무슨 7만 원, 8만 원 이벤트식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시장을 활황 상태로 만들어서 자꾸 거래를 발생시켜야 자기네들이 거래 비용이나 수수료 등으로 돈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정체되기 마련이고, 그러면은 예전에 한 2022년, 2023년 이때 주식시장 상태랑 똑같은 거죠.
서로 자금 거래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래만으로 운영되는 시장에서 자산의 합계는 0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냐 암호화폐 시장이냐 왜 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차별점이 있어요. 차별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배당이라는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자산 증식 요인이 있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 회사에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벌어들인 이익에서 일부를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주식시장의 형태는 배당을 충분히 하고 배당으로 받은 돈을 다시 주식시장에 넣는 형태로 순유입하는 형태로 하면 주식시장이 조금씩 커지겠죠, 규모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자산의 합계는 0이더라도 누군가 배당금을 가지고 또 높아진 상태의 주식을 또 사겠죠. 주식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배당을 진짜 안 하죠. 국내 주식 시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이랑 암호화폐 시장이랑 다르게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한 거고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면 그 이익을 기업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겠죠. 그래서 분배를 해서 이 분배금의 일부가 다시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순환 구조의 일부를 주식시장이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랑 비교가 안 되는 시장인 거죠. 제대로 동작한다는 가정하에. 제대로 안 동작하면 똑같고, 이게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일반론이고, 그리고 앞에서 투자그룹별 현 상황 요약 드린 거, 일부는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투신이라든가, 보험, 사모, 은행, 기타 금융, 다음 기타 외국인. 이거를 위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설명 안 한 그룹들은 그냥 시장에 참여가 지지부진하고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팔기 바쁘다라는 거, 팔기 바쁜 상황이다라는 거. 왜 순매도일까? 생각해보면 팔고 해외 주식 시장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웹페이지 주소는 설명란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매주 주말에 업데이트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자산 이전 상태가 예전처럼 외국인 위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됐으니 좀 정신을 차리고 각 개인들이 좀 세련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계적인 투자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휘둘릴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